안녕하세요. 김인입니다. 여러분은 숲에서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약혼자와 함께 하이킹을 떠났다가 길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숲에서 빠져나왔을 때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고작 하루 정도 길을 헤맨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이미 10년이나 지나 있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내 이름은 크리스티야. 나는 22살 때 앤드류를 처음 만났어. 그 당시 나는 정말 허름한 동네 술집에서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거든. 손님도 별로 없고 분위기도 칙칙한 데다 취객 뒤처리까지 해야 하는 그런 곳 말이야. 반면 앤드류는 정말 밝은 사람이었어. 그와 함께 있으면 주변 사람들까지 덩달아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지. 하루는 손님도 거의 없는 화요일 밤이었어. 그날은 내가 마감 근무였는데 그 지루한 시간이 앤드류 덕분에 이상할 만큼 즐겁게 느껴졌지. 퇴근 후 우리는 근처 식당에서 커피와 와플을 먹기도 했어.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때부터 모든 게 시작됐는지도 몰라. 그와 나 사이의 끌림은 내가 살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거였어.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연인이 됐고 앤드류는 내 삶의 중심이 됐지.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가도 나를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현실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곁에서 단단히 버텨주는 사람 같았어. 나는 B급 공포영화를 좋아했고 앤드류는 자연을 좋아했어. 처음에는 내가 하이킹 같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몇 주 동안 앤드류가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결국 나도 그의 취미를 받아들이기로 했지. 앤드류는 어디서든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이었거든. 나는 집에서 슬래시 영화를 몰아보며 쉬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그는 늘 나를 집순이라고 놀리며 밖으로 끌고 나갔어. 볼링, 레이저 태그, 하우스 파티 끝도 없이 이어지는 그의 친구들 모임.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했던 건 우리가 처음 만난 그 허름한 술집 뒤편, 숲에서 하는 늦은 밤 하이킹이었어.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 나는 그 술집을 그만뒀어. 그건 나에게 큰 전환점이었지. 앤드류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나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에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됐거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랑했어. 아무리 힘든 날이어도 술에 취한 손님이 남긴 오물을 치우던 시절보다는 훨씬 나았으니까. 어느 날 우리는 영화 로키 호러 픽처쇼 40주년 상영회에 갔어. 그리고 영화 속 청혼 장면이 나오던 순간 앤드류가 내게 청혼했지. 이미 내 친구가 되어버린 앤드류의 친구들은 환호와 박수를 쳤고 상영회가 끝난 뒤에는 우리를 데리고 나가 축하주까지 사줬어. 그 우연한 만남 이후 2년 동안 내 삶은 완전히 천국으로 뒤바뀌었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곁엔 좋은 친구들도 생겼고 만나본 사람 중 가장 멋진 남자와 약혼까지 한 상태였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나는 앤드류 집 지하실에서 오래된 건조기 속 마지막 빨래를 꺼내고 있었지. 그때 앤드류가 말했어. 우리가 피크닉하고 하이킹도 하기 딱 좋은 장소를 찾았어. 나는 대답했어. 앤디,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돼? 나 이사 온 뒤로 쉬지도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혼 후 나는 앤드류의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했어. 집은 아담하고 괜찮았지만 늘 고쳐야 할 게 하나씩 생기더라. 둘 다 일하느라 바쁘다 보니 하루가 아무리 길어도 집안의 자잘한 문제를 다 해결하기엔 부족했어. 앤드류는 내 뒤로 다가와 팔로 나를 감싸 안고 목덜미 옆에 입을 맞췄어. 에이, 크리스티. 모처럼 3일 연휴잖아. 밖에 나가서 우리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거 어때? 그의 부드러운 입술과 금빛 수염이 목덜미를 스치자 나는 결국 마음이 풀렸어. 그래, 우리 둘만의 시간 좋아.
사실 같이 살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둘만의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 친구들이 계속 틈만 나면 우리를 불러낸 탓에 약혼 축하를 핑계 삼아서 말이야. 우리 결혼 준비를 도와주겠다는 이유로 모임이 결성됐거든. 그래서 이번에 단둘이 자연 속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 앤드류가 하이킹 가방에 물건들을 급히 챙기며 말했어. 우리가 가는 곳에 작은 샘이 있어. 그리고 큰 길에선 잘 안 보이는 구석진 공간도 몇 군데 있대. 그 장난스러운 표정에 내 얼굴이 빨개졌어. 앤디, 너 진짜 은큼하다. 나는 장난스럽게 그의 엉덩이를 툭 쳤고 그는 내 엉덩이를 살짝 꼬집은 뒤 가방을 어깨에 메고 거의 나를 끌다시피 차로 데려갔어. 우리가 하이킹할 국립공원까지는 차로 3시간 정도 걸렸지. 나는 가는 동안 잠들어 버렸고 도착하자 앤드류가 신난 얼굴로 나를 깨웠어. 다 왔어. 끝도 없이 이어진 숲길이야. 자연과 제대로 연결될 기회지. 그가 환하게 웃자 나도 따라 웃게 됐어. 이런 곳은 대체 어떻게 아는 거야? 잠기운을 털어내며 몸을 일으키자 앤드류가 말했어. 지난번 볼링 치러 갔을 때 샘이랑 프랭키가 말해줬잖아. 기억 안 나? 아, 그랬나? 친구도 많고 계획도 워낙 다양하니까 다 기억하긴 힘드네. 다행히 내 기억력은 꽤 좋은 편이라. 그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툭툭 두드렸어. 좋긴 무슨. 지난주에 차키 어디 뒀는지도 몰랐잖아. 나는 피식 웃으며 말했고 앤드류도 이내 웃음을 터뜨렸어. 곧이어 우리는 하이킹을 시작했어. 앤드류는 해가 지기 조금 전 다시 차로 돌아올 수 있는 긴 코스를 계획했대. 나는 낡은 옷을 입고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어. 진흙이 묻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됐으니까. 하루 종일 걷고 집에 갈 땐 누가 운전할 거냐고 묻자 앤드류는 우리가 이곳으로 올 때 지나쳐온 모텔에서 하루 묵자고 했어. 나는 오는 길에 잠들어서 못 봤지만 말이야. 알고 보니 그는 미리 전화까지 해둔 것 같았고 그 철저한 계획에 나는 안심했지. 그렇게 우리는 오직 둘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기 위해 숲속으로 들어갔어. 그거 우리 처음 만났을 때 입었던 옷 아니야? 앤드류가 내 몸을 훑어보더니 물었어. 맞아. 네가 빡센 하이킹을 하자고 해서 그냥 낡은 옷 입고 왔어. 나는 손가락을 튕기며 그의 시선을 내 얼굴 쪽으로 돌렸고 우리는 웃으며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어. 그러다 숲에 있는 샘으로 가기 전에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게 만들어둔 낡은 피크닉 테이블 앞에 멈춰섰어. 그곳은 절벽 위에 위치했지. 그런데 여기까지 오다 보니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내가 의아하게 여기자 앤드류가 말했어. 사람들 많은 곳 피해서 둘만 있고 싶다며. 아, 물론 그렇긴 한데 여기에서 사람을 한 명도 못 봤다는 게 이상해서. 연휴잖아. 등산객이든 가족 단위든 누군가는 마주칠 줄 알았지. 앤드류가 테이블 위에 가방을 내려놓더니 팔을 쭉 뻗으며 말했어. 여기 엄청 넓잖아. 아마 지나쳤는데 우리가 못 알아본 걸 거야. 그가 셔츠를 벗고 탄탄한 몸을 스트레칭하자 나는 웃으며 다가가 가볍게 입을 맞췄어. 그러고는 휴대폰을 꺼냈지. 그런가 보다. 우리 사진 찍자.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았고 나는 휴대폰을 들어 셀카를 찍었어. 한 장 더 찍으려는 순간 근처 나무 뒤에서 커다란 숫사슴 한 마리가 튀어나왔어. 우리 둘 다 깜짝 놀랐고 나는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내 휴대폰이 손에서 튀어나가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걸 봤지. 아래에서 희미하게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 아, 어떡해, 내 폰! 사슴 때문에 내 폰을 떨어뜨렸어. 진짜 저 망할 사슴 확 잡아버릴까 보다. 내가 짜증을 쏟아내자 앤드류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어. 오, 뭐 진정해. 사슴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앤드류 지금 이 상황이 재밌어? 놀리는 거 아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
폰에 있던 사진은 아마 복구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폰도 꽤 오래됐잖아.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쓰던 거 맞지? 너도 바꾸고 싶어 했잖아. 여태 바빠서 미뤘던 거고. 그는 최대한 내 기분을 풀어주려는 듯 웃어 보였어. 우리는 휴대폰이 떨어졌을 법한 곳으로 내려갔고 다행히 찾을 수는 있었어. 하지만 상태는 처참했지. 바위와 나뭇가지 사이로 곤두박질 친 휴대폰은 화면이 완전히 박살나 있었거든. 더 이상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굳이 확인할 필요도 없었지. 앤드류는 빈 비닐봉지를 꺼내 망가진 휴대폰을 넣고 가방에 챙겼어. 내일 아침에 제일 먼저 폰 사러 가자. 제일 좋은 걸로. 필요하면 내 신장 하나 팔아서라도 사줄게. 그는 나를 웃게 만들려고 애쓰고 있었어. 내 휴대폰 안에 우리 둘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담겨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다시 샘을 향해 걸었어. 가는 길에 낡은 나무다리를 건넜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건너는 내내 다리가 당장이라도 무너질까봐 온몸이 긴장됐어. 그 위험한 순간을 지나 우리는 절벽 옆에 있는 고요한 샘에 도착했지.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와 졸졸졸 소리를 냈고 나뭇잎이 바람에 스치며 바스락거렸어. 앤드류는 몸을 숙여 손으로 샘물을 떠마셨지. 그거 그냥 마셔도 괜찮아? 나는 그 물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 걱정됐어. 앤드류는 물을 얼굴에 끼얹으며 말을 이었어. 우린 미세 플라스틱이 잔뜩 들어간 생수도 마시잖아. 적어도 이건 원천에서 바로 나오는 물이야. 그러다 그가 작은 바위 돌출부 쪽을 가리키며 말을 흐렸어. 있잖아. 여기 작은 바위 그늘이 있는데 우리 거기서... 그는 손짓으로 나머지 말을 대신했지. 난 지금은 별로야. 아까 휴대폰 떨어뜨린 것 때문에 짜증나고 그럴 기분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앤드류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스치는 걸 봤어. 하지만 그 표정은 곧 이해한다는 듯 실망한 얼굴로 바뀌었지. 그래, 그럼 물이라도 한번 마셔봐. 그는 샘물을 가리켰고 잠시 먼 곳을 바라봤어. 그 말에 나는 샘물을 조금 마셨어. 그런데 물맛이 좀 이상했어. 묵직한 금속 맛이 느껴지는 거야. 내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앤드류는 이미 등산로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어. 우리가 또 다른 다리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앤드류에게 먼저 건너가라고 했어. 그 다리는 꽤 가파른 내리막 위에 놓여 있었거든. 앤드류가 먼저 건너가서 괜찮다는 걸 확인한 뒤에야 나도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어. 그런데 다리 한가운데쯤 왔을 때 나무가 갈라지는 끔찍한 소리가 울렸어. 순식간에 다리가 무너졌고 나는 아래로 떨어졌지.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무언가를 붙잡으려 했어. 그러다 왼손 손톱이 나무에 박혔지만 몸의 무게 때문에 아래로 확 당겨지며 손톱이 뜯겨나갔어. 추락하는 그 짧은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위를 쳐다봤어. 그리고 봤어. 앤드류가 웃고 있는 걸. 그건 평소 내가 알던 웃음이 아니었어. 아기가 담긴 미소였지. 그 미소를 마지막으로 나는 땅으로 떨어졌고 모든 것이 어둠에 삼켜졌어. 다시 의식을 되찾았을 때 내 눈앞에 가장 먼저 보인 건 숫사슴의 해골이었어. 그 해골은 긴 혀를 내밀어 피가 흐르는 내 손가락을 핥고 있었어. 말도 안 되는 광경에 나는 비명을 질렀어. 그런데 다음 순간 내 앞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앤드류가 보였어. 그는 붕대가 감긴 내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있었지. 다행이야. 네가 괜찮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는 내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내가 몸을 일으킬 수 있게 도와줬어. 난 흑투성이었고 청바지 오른쪽은 길게 찢겨져 있었어. 온몸은 긁히고 베인 상처로 가득했고 오른쪽 신발은 아예 사라진 채였어. 나는 뭐라고 말하려 했지만 앤드류는 내게 체력 소모를 이유로 말을 아끼라고 했어. 그리고 여긴 휴대폰 신호가 잡히지 않으니 위로 올라가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했지. 그가 나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두려워 같이 데려가 달라고 애원하려 했지만
그는 벌써 저만치 걸어가 버린 뒤였어. 나는 다치지 않은 손을 들어 겨우 머리를 만졌어. 날카로운 통증이 확 밀려들었지. 확인하니 머리 옆쪽에 피가 묻어났어. 그 순간 공포가 전신을 휘감았어.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켰지. 앤드류가 도움 요청을 위해 떠난 뒤 정확하진 않지만 체감상 몇 시간이 흐른 것처럼 느껴졌고 어느새 밤도 깊어져만 갔어. 나는 수풀을 헤치며 비틀비틀 걸었고 다시 등산로 쪽으로 이어지는 언덕을 천천히 올라가기 시작했지. 마침내 등산로에 도착했을 때 나는 어둠 속에서 앤드류의 흔적을 찾으려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저 침묵뿐이었지. 바람 소리도 동물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들리는 건 오직 내 거친 숨소리와 귀 안에서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뿐이었어. 나는 거의 몸을 끌다시피 다시 샘이 있는 곳으로 갔어. 목이 타들어갈 것 같아서 아까의 이상한 물맛 따윈 상관없었지. 그냥 미친 듯이 물을 퍼마셨어. 그러다 발밑에 작은 물웅덩이를 봤어.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은 내가 아니었어. 마치 해골 같은 형체였지. 나는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고개를 돌렸어. 몸 전체에 통증이 퍼졌고 머리는 어지럽다 못해 시야마저 흐려졌어. 나는 어둠 속을 비틀거리며 걸었어. 그때 멀리서 앤드류의 목소리가 들렸어. 크리스티! 어딨어? 크리스티! 그 목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곰보통이를 돌아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냈어. 앤드류의 목소리로 나를 부르고 있는 것. 키가 2미터가 훨씬 넘는 괴물이었어. 다리는 뒤로 꺾여 있었고 앙상한 몸통 위에는 헐렁한 살가죽이 축 늘어져 있었지. 그 살가죽은 계속 움직이고 늘어나며 인간의 형태를 흉내내려 애쓰는 것 같았어. 부풀어 오른 기괴한 머리에는 사슴뿔 2개가 튀어나와 있었고 부러진 이빨이 엉켜있는 입은 억지로 미소를 만들고 있었어. 그것이 몸을 숙이며 나를 향해 다가왔어. 나는 공포에 짓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 그 괴물이 앤드류의 목소리로 말했어. 너무 걱정했어. 익숙한 목소리가 일그러진 이빨 사이로 힘겹게 흘러나왔고 불에 탄 것 같은 손이 내 손목을 붙잡았어. 나는 기겁하며 손을 뿌리쳤어. 아드레날린이 온몸으로 퍼졌고 나는 그 끔찍한 형체에게서 도망치려 했지.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눈물과 공포 때문에 앞이 흐려졌어. 도망치는 동안 나뭇잎과 가지들이 얼굴을 때렸지만 나는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에 계속 달렸어. 그리고 휴대폰을 떨어뜨렸던 절벽 위에 도착했을 때 그제야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멈췄어. 피크닉 테이블 옆에 오래된 금속 등산 스틱 하나가 기대어져 있었지. 낡은 손잡이에는 전기 테이프가 감겨 있었어. 나는 그 오래된 스틱을 집어 몸을 의지한 채 다시 숲 밖으로 향하려 했어. 그때 앤드류가 절벽 위로 몸을 끌어올렸어.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등산 스틱의 금속 끝부분으로 앤드류의 무너진 얼굴을 내리쳤어. 그러자 살점처럼 보이는 점토 덩어리 하나가 훅 떨어져 나갔어. 앤드류는 무릎을 꿇었고 몸에서는 재 같은 조각들이 흩날렸지. 그러더니 점토 덩어리가 지난 몇 년 동안 내가 수없이 바라봤던 앤드류의 얼굴을 흉내내기 시작했어. 처음 술집에서 만났던 그 얼굴, 내가 사랑했던 그 얼굴. 앤드류가 말했어. 사랑해. 그 목소리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동물이 인간의 말을 흉내내는 것 같았어. 머리에서 떨어져 나간 부분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고 곧 그의 몸은 내가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형태들로 뒤섞이며 무너져 내렸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 하지만 나는 내 약혼자라고 믿었던 존재에게서 등을 돌렸고 숲을 빠져나가기 위해 미친 듯이 도망쳤어. 숲의 끝을 지나 겨우 비틀거리며 나왔을 때 내 눈앞에는
너무나 익숙한 건물이 보였어. 오래전 앤드류를 처음 만났던 그 술집이었지. 밖에서 담배를 피우던 몇몇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달려왔고 나는 그대로 쓰러졌어. 마지막 남은 힘이 빠져나가자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나를 감쌌어. 그리고 나는 알게 됐어. 내가 10년 동안 실종 상태였다는 걸. 앤드류를 만났고 내 소울메이트와 놀라운 삶을 시작했다고 믿었던 그 마법 같은 밤. 현실의 나는 손님 하나 없이 텅 빈 술집을 마감한 뒤 그대로 술집 뒤편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던 거야.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다음 날 아침 술집 주인이 내 차를 발견했어. 혹시 전날 밤 차에 문제가 생겼던 건가 싶어 내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고 했지. 그래서 주인은 CCTV를 확인했고 영상 속에는 내가 숲으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 그리고 화면 속 나무들 가장자리에는 이상한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대. 마치 나를 숲으로 유인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숲을 수색했어. 하지만 찾은 건 망가진 휴대폰과 내가 잃어버린 신발 한 짝뿐. 모두 최악의 상황을 예상했고 내 실종 전단지는 주 저녁에 뿌려졌어. 그렇게 세월이 흐른 뒤 사람들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게 됐지. 하지만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왔어. 끔찍한 몸 상태로 말이야. 몸무게는 70파운드, 그러니까 30kg가 조금 넘는 정도였고 극심한 영양실조 상태였어. 머리카락은 군데군데 빠져 있었고 온몸에는 제대로 아물지 못한 흉터들이 남아 있었지. 그중 가장 끔찍한 건 손목과 발목 주변의 흉터였어. 그 흔적은 너무나도 밧줄에 쓸린 상처처럼 보였어. 그 의미를 생각하면 끔찍하기만 했지. 게다가 앤드류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어. 나는 매일 나 자신에게 그렇게 말해. 앤드류는 애초에 없었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아직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누군가와 함께한 아름다운 기억들이 남아있어. 우리가 함께 만들었다고 믿었던 친구들과의 기억도. 내가 술집을 떠난 뒤의 시간에 대해 설명하면 사람들은 그건 내 정신이 나를 보호하려 한 거라고 말해. 내가 실제로 겪고 있었던 지옥 같은 현실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이 완벽한 상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 기억들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앤드류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가 그리워. 나는 앤드류를 사랑했어. 아니, 적어도 내가 앤드류라고 믿었던 존재를. 그는 내 소울메이트였고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의 일부였어. 그래서일까, 그 마지막 하이킹의 악몽 때문에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깰 때마다 나는 같은 생각을 하게 돼. 만약 그날 그 숲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면, 만약 앤드류와 함께 그 환상 속에 남아 있었다면 나는 언젠가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숲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고 있었을까?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번엔 귀민의 시선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커뮤니티 댓글을 보다 보니 흥미로운 해석이 많았어요.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은 이거였죠. 잠깐만, 그럼 앤드류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들도 전부 환상이었던 거야? 생각해보면 당연한 의문입니다. 크리스티는 10년 동안 앤드류의 친구들과 볼링을 치고 파티를 하고 약혼을 축하받고 결혼식 준비까지 했어요. 그런데 작성자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앤드류와 함께 알게 된 친구들과는 아무도 연락이 닿지 않았어. 들러리를 맡아주기로 했던 친구집에 찾아갔지만 창문은 판자로 막혀 있었고 수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처럼 보였거든. 그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어. 심지어 SNS도 확인해봤지만 마지막 게시물은 내가 실종되기 전날에서 멈춰 있었어. 즉, 앤드류뿐만 아니라 10년 동안 함께 웃고 떠들었던 모든 사람들까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단순한 괴담이 아니라 기억 자체에 대한 공포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용자는 이상한 샘물에 주목했어요. 금속 맛이 났다고 했는데 혹시 그물이 정신을 되찾게 만든 건 아닐까? 이에 작성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피맛 같은 철냄새는 아니었어. 마치 동전을 잔뜩 담가둔 구리 맛에 가까웠거든. 그리고 경찰은 환각의 원인 중 하나로 오염된 샘물을 마셨을 가능성도 이야기했어. 여기서 흥미로운 건 작품 속에서는 그 물을 마신 뒤부터 앤드류가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이용자가 묻습니다. 그 물 때문에 제정신을 되찾은 거야? 작성자의 답변은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정신을 되찾았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 물을 마신 뒤 나는 앤드류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됐어.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마치 우리나라 전래동화 속 젊어지는 샘물이 생각났거든요. 보통 신비한 물은 소원을 이뤄주거나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물은 반대예요. 행복한 환상을 깨뜨리고 잔혹한 진실을 보여줬거든요. 하지만 레딧 이용자들은 또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잠깐, 그 물을 마시라고 권한 사람이 앤드류였잖아. 만약 그 물이 저주를 깨는 물이라면 왜 직접 마시게 했겠어? 오히려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 아니야?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독자들 사이에서는 샘물이 환상을 깬 것인가? 아니면 환상이 무너지던 시점에서 우연히 샘물을 마신 것인가? 하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 이야기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냈어요. 읽어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읽고 방향 감각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괴물도 10년 실종도 무섭지만 진짜 무서운 건 마음이 현실의 고통을 감추기 위해 완벽한 사랑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앤드류는 적보다 더 무섭다. 그는 공포 속 유일한 행복이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이 정말 소름 돋아요. 더 끔찍한 건 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을 잃는 것. 그것이 진짜 지옥이다. 이에 작성자는 조용히 답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가장 힘든 것은 숲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완벽한 삶에 대한 기억이야. 어두운 그림자들이 남아있고 악몽은 여전히 나를 공포 속에서 깨워. 내게 일어난 일을 감추기 위해 만들어진 거의 완벽한 거짓말을 놓아주는 게 가장 어려워. 저는 이 댓글과 답변이 이 이야기 전체를 설명한다고 봐요. 사실 우리는 마지막에 등장한 사슴머리 괴물을 기억하죠. 하지만 진짜 괴물은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년 동안 만들어진 가짜 행복, 가짜 친구, 가짜 약혼, 가짜 미래. 그리고 무엇보다 가짜였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 어쩌면 크리스티는 숲에서 길을 잃은 게 아니라 현실과 환상 사이에서 10년 동안 헤매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또 다른 이용자는 앤드류의 정체를 묻습니다. 혹시 웬디고였어? 아니면 스키노커? 여기서 웬디고는 북미 전설 속 끝없는 허기를 가진 숲의 괴물이고 스키노커는 지난 영상에서도 나왔듯 사람의 모습과 목소리를 흉내내며 상대를 속이는 존재죠. 그러자 작성자는 이렇게 답해요. 웬디고나 스키노커였을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난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 그것이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내 정신이 만들어낸 기억이라면 그게 더 무서우니까. 차라리 괴물이었으면 좋겠다. 이 한 문장이 이 이야기의 가장 슬픈 공포가 아닐까요? 괴물보다 더 무서운 건 완벽한 행복 자체가 환상이었다는 사실이죠. 괴물은 괴물이라고 받아들일 수라도 있지. 사랑했던 기억은 지울 수조차 없으니까요. 이번 이야기 어떻게들 보셨나요? 다양한 의견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흥미로운 공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귀문의 비망록입니다.